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통신장비 산업분석글에서 본 바와 같이 어떤 국가가 산업정책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기반이 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5G가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과소 투자됐었잖아요. 뭐 장비 부족이나 아니면 코로나 같은 것 때문에 과소 투자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투자 요인이 낮은 상태로 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핵심 기술들을 성공적으로 구현해야 된다라는 국가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기 5.5G 투자, 6G 레디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 구축이 가시화되는 계기는 아마도 25년 하반기에 예정된 주파수 추가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5G에 추가 투자를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차별화된 초고속망을 구현해서 개발 수요에 맞게 통신 서비스 품질을 최적화하고 운영 비용 절감해서 보안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로토콜이 표준화되게 되면은 호환성을 바탕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보다 용이하게 구축할 수 있고, 그런 환경에 최적화된 장비를 구축할 수가 있어서 네트워크 시스템 기업하고 밸류 체인 관계에 의존하기보다 그런 품질로 승부하는 장비사에 유리한 환경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되고, 이런 점에서 이제 솔리드의 DAS, 솔리드에 좀 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위 산업 성장성을 보면은 솔리드는 DAS 같은 경우에 소비자의 편의성에 직접적으로 결정짓는 장비잖아요. 그런 점에서 성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 5G 서비스 확대로 인해서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커버리지 개선 수요 증가, 이런 것 때문에 통신장비 캐펙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DAS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의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사각지대의 신호 전달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전체의 중계기 시장이 역성장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돼요. 또 여기 그 리포트 보면은 전체 중계기 시장은 점차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추이입니다. CAGR-2.47%인데 DAS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2.99%로 성장, 그리고 DAS 글로벌 시장 규모에서는 3.51%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점유율까지 상승하고 있으니까 매출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비해서 HFR 같은 경우에는 유선망 장비가 성장성이 굉장히 더딘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포트에서도 급성장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P5G나 아니면 위성통신 확대에 따라서 수혜가 좀 예상된다고는 하지만 성장의 가시성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제적 혜자 같은 경우에는 전환 비용 및 브랜드 가치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5G망 고도화 설비 투자가 활발했던 시기에 글로벌 점유율이 7.9%에서 14%로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 통신사양으로 이미 납품을 많이 해가지고 자사 중계기가 많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장비와의 호환성이나 신뢰성, 레퍼런스 같은 거는 시설물 관리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장비로 전환하는 데 따른 위험을 감수하지 않게 하는 그런 진입 장벽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통신 서비스가 먹통이 되게 되면은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간 동안에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고, 공정위에서 이제 약관을 개정하도록 해가지고 이런 사용료의 10배 손해배상을 받도록 개정 약관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되게 그 보상 비용이 높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5G, 5.5G, 6G 이렇게 고도화되면서 지연에 따른 피해는 사전에 예측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신뢰성 요구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도 국가별로 더 강화되는 그런 추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전환 비용이나 아니면 브랜드 가치가 더 중요하게 될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생각해보면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생산 비용을 의미 있게 낮출 수 있는 그런 힘의 원천이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아무래도 의미 있는 점유율을 차지해야 되겠죠. 근데 보시면은 여기 의미 있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 중에 솔리드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작성된 이 그 점유율에서는 7.9%였는데 24년 3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은 점유율이 14%로 올라섰잖아요. 그래서 점유율이 그만큼 급증하고 있는 추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추이의 바탕에는 기술력이 높은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요 사업자들하고 협업을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그런 차별화된 영업 프로세스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HFR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어덜스예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정말로 점유율이 큰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큰 기업은 이렇게 나와 있고, 국내의 작은 시장에서 원오브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원오브댐이죠. 이런 걸 보면은 규모의 경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의 점유율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고, 반면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를 시현할 수 있는 상당히 폭넓은 매출을 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력 같은 경우에 GPM을 비교해보면은 두 회사가 협상력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어요. HFL 같은 경우에는 매출 총이익률이 낮고 그 수준이 낮고 그 다음에 안정성도 굉장히 크게 떨어진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대를 노란색, 그 다음에 적자를 빨간색, 그 다음에 30%대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30%대를 시연한 게 한 번밖에 없고 대부분이 20%대고 들쭉날쭉한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도 11.66%로 굉장히 낮은 GPM을 시연했어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GPM이 안정적으로 30%대를 시연하고 있고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였다가 30%, 28.58% 이렇게 굉장히 그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38%, 37% 이렇게 개선되는 흐름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GPM의 추이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건가? 가장 큰 차이는 결국 솔리드가 최종 사용자에게 직납하는 유통 구조를 가졌다는 거,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유통 단계가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통신 사업자에게 직접 납품을 하다 보니까 협상력이 더 크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HFR 같은 경우에는 장비사의 하청으로 제품을 제공하고 있었고 수출 물량에 대해서요. 그래서 가격 결정력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오랜이 도입되게 되면은 호환성이 강화되면서 기존 네트워크 시스템 사업자에 대한 이제 사업자들의 협상력이 약해지고 다른 밸류체인 기업에 배분되는 이익의 비중이 커지면서 이제 솔리드나 HFR 둘 다 협상력이 강해질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협상력이 더 강화될 거다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쉽게도 양사 모두 사업보고서나 수출 통계를 통해 가지고 PQ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솔리드나 HFR 모두 통신장비 산업 성장에 따라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이고,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더 안정적인 그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HFR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추이가 좀 변동성이 있고 그다음에 대중날쭉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 추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솔리드는 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보면은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20년에 구조조정 한번 했어요. 그래서 강원된 이후에 꾸준히 직원 생산성이 이렇게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이입니다. 반면 HFR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3년에는 생산성이 급감한 모습이어가지고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본 배치에서는 솔리드 같은 경우에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가지고 이게 책임 경영에 약화를 가져올지 아니면은 보다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주주 친화적인 경영을 가져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부작용보다 순기능이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는데 당기순이익의 15% 내외를 배당 지원으로 쓰기로 했고 자사주 취득 자사주의 50% 이상은 소각이라는 좀 파격적인 그런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어요. H8 같은 경우에는 NEC의 3다 유상증자를 유치해가지고 협업 강화를 추진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른 적이 있는데 뭐 또 솔리드와 마찬가지로 순이익의 최소 10%를 주주 환원하겠다라고 공표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상당 기간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가지고 주주가 지금 훼손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자본 배치를 얼마나 잘하느냐, 어떻게 배분하느냐, 어떻게 현금을 창출하느냐 이런 이슈보다는 본업에서 성과 증명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게 그런 증명이 필요한 기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통신장비 산업 전반적으로 보면은 멀티플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PER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솔리드는 10.5라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라고까지 볼 수 있는 멀티플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는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도매금으로 진품을 팔아치우고 있는 즉 거라지 세일에서 그 고흐의 미공개 초상화를 팔아치운 그 주인 같은 그런 이제 역할을 시장이 하고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은 누군가 이게 진짜 진품이라고 가치를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계기가 되는 게 5.5G의 모멘텀이 구체화되는 25년 중 주파수 경매일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분석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통신사들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해가지고 비용을 일단 지출하게 되면은 주파수를 활용하지 않으면은 그만큼 기회비용 손실을 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파수 경매가 완료되면은 단기간 내에 통신장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통신장비 산업 업황이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 하게 되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통신장비 산업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랬을 때 이성적으로 통신장비 산업을 바라보게 되면은 솔리드의 진가를 더 많은 사람이 알아봐주고 밸류에이션 할증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알아봐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솔리드 현재 주가는 반도체나 철강, 산업재 평균 멀티플하고 비교해봤을 때 극히 낮은 상황이라고 생각돼요. 반면 이제 HFR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호재가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무선통신 비중이 낮아가지고 수혜를 직접적으로 보기에는 좀 비중이 낮은 편이고 아무리 여팡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총 3,447억 원 대비해가지고 최근 5년간 평균 당기 순이익이 120억 원에 불과해서 멀티플이 28.73이고 다소 비싼 멀티플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좀 4,808억 원으로 좀 더 비싸긴 하지만 5년 평균 이제 그 당기 순이익이 176억 원으로 27.32로 실적의 안정성이나 아니면 실적 개선 추이를 고려했을 때 이 정도 프리미엄은 정당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최근 PER, 최근 연도 기준으로 PER, TTM PER을 측정했을 때는 10.5라는 굉장히 낮은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이제 점차 개선된 추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저평가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솔리드에 대한 제 분석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